네, 다음 발표는 JND 미디어의 서민원 대표님입니다. 주제는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제가 이 학회에 왜 왔는지 잘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와야 되나? 아니 다 AI 얘기하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작업했었던 것들이 가장 아날로그적인 촬영 방식이었습니다. 북한 촬영 처음 한 건 2000년이었고요. 금강산호 처음 타고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KBS 프로그램 할 때였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05년에 이제 MBC 통일전망대라는 곳에서 경력직 계약직 PD를 구한다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기 전에 봐야 될 것 같아서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장인 면접을 보는데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봤다고. 어떠냐고. 속된 말로 졸라 재미없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날 보내줘라. 그럼 내가 재밌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저희 진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총 20여 차례 갔다 왔고요. 북한 유해 장소에서는 한 30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는 2011년까지 있었고 2012년부터 개인 프로덕션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찍고 싶었던 북한 이야기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축구팀을 2007년도에 만났고요. 저는 이걸 다큐멘터리로 찍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하고 싶었고요. 총 10년간 촬영해서 저 아이의 집에 가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저의 집에 저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장면을 찍어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못했어요. 그때는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시기라 홍콩에 있는 저와 함께 있었던 코프로듀서를 보내서 촬영을 했습니다. 북한 촬영은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보위부와 남한의 통일부에서 주관을 해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어떠한 단체 명의로 초청장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8.15라든가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주관이 돼서 우림적 서로돕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북한 쪽의 민화협에서 초청장을 받고 그럼 그거를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갈 수 있었습니다. 육로로 가는 경우에는 금강산과 개성,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갈 때는 심양이나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장에서 북한 직원이 나와서 비자를 전해주고 두 번째 있는 이 제가 받았던 이거를 꼭 찍어주지 않고 따로 줍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네가 여기다 도장을 찍었을 때 너는 미국에 못 간다. 그런 배려였더라고요. 저는 이걸 간직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주고 평양에 들어갈 때 다시 회수합니다. 들어갈 때까지만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아주 정식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주로 방송사 위주의 취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일반적인 독립 PD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취재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통일부의 허가가 잘 떨어지지 않았고 특정 단체들 우리민족 서로돕기라든가 결의 하나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다양하게 했었던 활동들에 그냥 묻어가는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MBC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십자 요원이라든가 우리민족 서로돕기라든가 아니면 제가 무슨 탈춤반에 장구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제가 MBC에서 온 거 알아요. 근데 그 일원으로서 저희 받아들였고 2009년도 또 이제 이 정상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아프레스라고 하는 일본을 주제로 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었던 꽃제비들 영상과 총살 영상이 바로 그들이 만든 겁니다. 영상 교육을 시킨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카메라를 쥐어준 상태로 들어가서 현장 그림들, 꽃제비나 시장통이나 장마당을 찍어 왔었던 후지에서 제일 비싸게 샀던 게 1분에 10만 불을 주고 샀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북한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저도 그 방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한에 가면 저희한테 한 명씩 이제 담당팀이 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특히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꼭 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만수대라든가 만경대라든가 그다음 묘양산 같은 경우는 국제친선전람관이라고 선물을 받았던 그 관들을 꼭 가야 되는 그 루트를 따라서 간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전날 모든 영상을 갖고 와서 그 사람 앞에서 저희가 시사를 합니다. 그 열애가 없어요. 그 사진 기자든 영상 기자든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그 교수의 마지막으로 다시 못 올 수도 있고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단 말이야? 라고 했었을 때 한 가지 이제 철저하다고 2018년도 제가 마지막으로 왔다 갔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랑 너무나 절친이었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지모현 감독을 방북 명단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최종 명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떨어졌어?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 오래된 아니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 다음 버전이 머구리 탈북 머구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배신자였던 탈북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방북이 거절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는. 근데 박광저 씨가 끝나고 그러니까 피살되고 금강관광이 중단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방송사 위주의 대형 기획물들. 뭐 KBS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가서 생방송도 했었고 MBC는 금강산 가서도 사계도 찍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이 주기도 했지만 그런 대적 작품이 많긴 했지만 이 소수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인터뷰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 의학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었고요. 그 다음에 만월대 개성 만월대의 발굴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아까 보셨던 이 친구는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2014년도에도 평양을 갔었고 2015년도에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심지어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방문을 했고 이 친구들이 또 반대로 답방을 11월에 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박근혜 정권 시기였는데도 이거를 오케이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이게 대부분 뭐가 문제였냐면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취재를 못 가요. 내가 루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 완전히 막혔을 때가 언제였냐? 바로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제가 인삼 다큐를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태권도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태권도 통일을 꿈꾸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문득 이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 14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 전에는 북한엔 태권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 그래서 이 14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데 2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국에 뉴욕에 갔습니다. 많은 동료들의 걱정이 왜냐하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근데 아까 저희 주인공이었던 김석준 서범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빨갱이들의 얘기를 뭐하러 또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최홍이라는 사람이 박정희의 선배였고 유신에 반대하다가 캐나다로 망명하고 망명 시기에 그 얘기를 김일성 주석이 듣고 걔 한번 들어오라고 해 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태권도계는 엄청난 파란이었다고 합니다. 이 14명 중 9명은 결국 한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 해외에 사셨던 분인데 이 얘기를 되게 찍고 싶었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이 지점에서 마지막 발표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좀 더 리얼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계속 AI들이 나오는데 그 어설픈 그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 리얼리티 있는 한 장의 사진과 편지와 이 흐린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하지 않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뭐였냐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사실이어야 된다, 팩트여야 된다. 사진이든가 보이스든가 동영상 한 카트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걸 갖고 AI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지언정 적어도 나노바나나 같은 걸로 프롬프터로 그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최근 들어서 이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일단은 EIDF 방송이 나갔고요. EBS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그때만 오픈을 하고 다시 잠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취재를 못한 분들이 한 3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종 영화 버전으로는 3분 찍고 나서 사실 마무리 좀 개봉을 할 생각이고요. 인삼은 코로나 때 위챗으로 북한 대사관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니네는 약도 없는데 어떻게 견디냐라고 했더니 야 우리 인삼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개성 인삼은 2018년도에 제가 육로로 지나가다가 개성 휴게소에서 인삼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성 인삼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개성 인삼은 단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눈으로 직접. 인삼밭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인삼은 많이 봤어요. 진열되어 있는. 근데 인삼밭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인삼을 어떻게 재배할까라고 해서 궁금하던 차에 그 당시에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시기마다 저와 콜라보를 하는 팀들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접 가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유럽 내지는 뭐 아시아 쪽에 있는 중국 팀들을 보내기도 하고 최근 제가 같이 일했던 팀은 이제 통일TV의 진청규 선배였습니다. 내용을 그분은 자주는 가셨는데 북한을 잘 모르시고 저는 북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가서 정확하게 뭘 찍어오라고 제가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애국 열사릉에 있는 최용희의 무덤도 정확하게 집어서 제가 거기 가서 인터뷰를 따오라고 시켰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에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삼 학과가 있으니 거기 가서 그거 촬영해 와라. 알지 못하면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낸다고 다 찍을 수 없어요. 다큐멘터리는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기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의 연출자가 학습이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그거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찍는 기간들이 길었나 봅니다. 사유축구단이 10년 걸렸고 태권도는 6년, 인삼은 5년 걸렸습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이제 갈등합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은 그렇습니다. 누구도 AI를 표현할 수 없는 주제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지금 북한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라고 했었을 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큐멘터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AI조차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인 거고 활용을 해서 시청자와 더 가까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 또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다큐멘터리스트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2024년에 1월 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야 통일이 됐고 민족 됐고 다 딴 나라야. 난 니네 몰라. 라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나협이라는 단체 유일한 통로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구가 없어요.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방법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해외동포법이 있어서 해외동포들은 좀 프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의 영주권은 어디 가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니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을 때 앞으로는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굉장히 훌륭한 소재고, AI 시대에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 2년? 뭐 길어야 한 1, 2년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의 가장 좋은 소재로서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주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 이런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북한 하면 이런 식으로 꼭 흉내를 내죠. 그만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적다는 뜻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과 정보들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KBS 김정중 PD님과 동국대학교 하승희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신진 학자분들의 꿈을 짓밟으면 안 되니까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죠? 그래서 두 발표에 대한 그런 멘트와 그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KBS의 김정중 PD라고 하고요. 지금은 제작은 좀 떨어져 있고 심의위원입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스포츠 PD는 아니지만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요. 2018년에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다큐가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특집으로 하키 드림 기적의 1승을 향해라고 하는 프로그램 2부작 핀란드와 국제 공동 제작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책임 프로듀서 겸 뭐 코 프로듀서였었습니다. 북한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2019년에 홍콩의 피닉스 TV와 저희 회사가 공동 제작을 한 게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나갔고 DMZ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경계에서의 600일 뭐 이런 제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봄에 있었고 뭐 좀 화해 분위기가 있어서 DMZ를 남과 북이 같이 우리가 이제 북쪽 DMZ에서 그때 지금도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유해 발굴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촬영하고 뭐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북미 관계가 엉클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창궐하면서 DMZ 촬영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홍콩의 피닉스 TV와 연결이 돼서 홍콩의 피닉스 TV가 가끔씩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콩의 피닉스 TV가 북쪽 DMZ에서 남쪽을 찍은 영상을 확보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제가 그 해외 다큐 구매를 오래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해외에서 제작한 거를 또 시사한 경험이 있어서 양쪽에 다 경험이 있는 뭐 PD가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스포츠 PD도 아니면서 이제 스포츠 중계, 그러니까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계기는 이제 핀란드의 프로덕션인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여정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3년 정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을 이제 국제 시장에 나가서 만나서 국제 공동 제작 제안을 받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스포츠 다큐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이게 도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소구력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소재라고 스포츠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는 잘하는 선수든 못하는 선수든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는 워낙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 관련 다큐멘터리를 이제 CJ 쪽에서 만들기도 했었고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옛날 얘기지만 박찬호 선수 뭐 다큐멘터리도 한 적이 있었고 박주영 선수 축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었고요. 또 한때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선수들이 많아서 마이너리그에 있는 17명인가를 한번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포츠는 항상 저희와 이제 일상적으로 같이 있고 중계가 매일 있고 그다음에 뭐 4년마다 빅 이벤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소재이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항상 도전의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하키 대표팀의 도전 스토리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올림픽에 사실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올림픽 출전 권한이 없었어요.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권한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출전 권한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그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로 다가와서 결국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출전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북한 아까 이제 피닉스 TV랑 이제 공동 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홍콩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보도 자료를 왜 냈냐고. 북한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예민한 거죠. 그때 이제 북미 관계가 엉클어지고 남북 관계도 엉클어지는 관계에서 북한과 공동 제작을 한다는 게 이제 신문 기사를 냈는데 당장 내려달라고 자기가 더 이상 자기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관련된 아이템들은 상당히 그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모르니까 상당히 그 변수가 많은 취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민원 PD도 그 전에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 기획안 심사할 때 많이 뵀었고 기획안도 4.25 축구단도 알고 뭐 태권도단 아이템도 잘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천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척 존경스러운 PD입니다. 예. 뭐 저는 특별하게 질문을 드릴 거는 없고요. 저의 경험과 뭐 이런 거를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 동국대학교의 하승희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 다큐멘터리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북한 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미디어나 기술이나 예술로 북한 사회를 좀 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선은 제가 북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원 선생님의 발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앞서서 양희경 선생님의 그 스포츠 다큐 관련해서도 프리솔로라는 종목을 또 알게 됐고 전 오히려 또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민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크게 질문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AI 시대의 새로운 하나의 또 장르로서의 발굴의 의미가 또 큰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부분이서 뭐 AI 관련 이야기를 해도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 뭔가 새로운 AI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북한이나 뭐 이런 것들 북한은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분야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데이터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AI 시대에 데이터 축적이 가장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이 참 모순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좀 발제문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앞서서 또 영상을 또 보여주셨는데 우선은 또 10년 이상 또 밀착 취재를 이어오시면서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주시면서 이렇게 귀중한 경험들을 나눠주신 것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 접근이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이것저것 조금 정리 산발되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발제문을 읽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재 남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라는 부분, 결국은 지금 뭐 네트워크도 단절이 되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향후에 이제 뭐 어떤 질문에 그 핵심 질문을 좀 마지막에 또 그 발제문에 던져 주시기도 했는데 결국은 우리 향후에 남북 교류가 재개되거나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찍어야 하는가 다시 이제 북한을 이제 보시려고 하지만 이게 좀 답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분단으로도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주제가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찍을까 또 북한을 통해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지금 현재 최근에 뭐 남남 갈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으로 또 우리 사회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재현하고 어떤 프레임을 또 구축을 해왔는지에 대한 성찰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시선에서 좀 제안을 드리면 제안이라기보다 이제 뭔가 부탁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북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사회 분단 구조라던가 제도적인 권력이라던가 이런 제약 부분 그리고 또 재현 방식을 좀 드러내는 방향으로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탐사 보도의 형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정치적인 제약 이면에 자리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조명하는 방식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주제가 AI인 만큼 제가 또 북한의 AI 관련해서 최근에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약간 소개를 드리면 이제 북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발전을 하려고 관심을 들이고 있는데 뭐 자연어 처리 부분이라던가 음성 인식이나 패턴 인식을 뭐 로보틱스나 뭐 다양한 부분에서 AI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 환경 속에서도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현장 실용화하려는 내부적으로는 또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의료라던가 농업 분야라던가 교육 분야에 주로 중심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국제 사회에서는 약간 국제 표준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전혀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뭔가의 기술에 대한 뭔가 확장 가능성이라던가 수용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날로그가 AI 시대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일 수 있지만 또 북한에서도 지금 기술 수준에 맞게 또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또 새로운 영역과 또 기법의 또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고려를 하셔서 같이 또 이제 발전 전략으로 뭔가 좀 발굴의 하나 아이템 발굴로서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북한 주민 접촉 처리 문제 지침 규제 최근에 뭐 폐지가 돼서 뭐 이전보다는 조금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허용이 되는 과정일 수 있지만 결국은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북한이 조금 아무래도 내 입장이 아직까지는 남북 교류 당장에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활로를 어떻게 또 모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저 또한 고민이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분께서 답변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그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012년도에 해외 피칭 나갔을 때 제가 엄청 인기 좋았거든요. 남한에는 관심 없어요. 해외는. 북한이 뭐 진짜 환장했습니다. 펀드도 나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시킬 수 있었고 지금은 반대가 돼서 조금 속상합니다. 한류가 엄청 인기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문화를 잘 보존하는 거거든요. 저희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다음 아이템이 북청사자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청은 아시겠지만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걸 계속 하고 있을까? 잘 보존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원론적인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좀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택견도 마찬가지고요. 북택견과 남택견이 되게 유행했었다고 하는데 그 북택견의 전승자를 제가 잠깐 보긴 했는데 잘 태권도 때문에 잘 소개를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큐도 좀 하고 싶은 되게 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이템 특히 다큐멘터리 아이템 소재로서는 뭐 무궁무진하고요. 그 두도시 이야기의 아이템 회의할 때도 저도 이제 거기 장문으로 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견 국장님을 처음 모시고 제가 평양을 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자꾸 욕심들을 내세요. 아이템만 가져가고 스텝으로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서 약간 가끔씩은 이제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방송국이 딜하는 시대는 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만 예전처럼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일반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할 게 엄청 많겠죠. 네, 이상입니다.